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인데요. 저희가 이 기획강좌를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비세혁명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잠깐이나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를 끌고 트랙터 행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남태령역부터 그 집회하는 곳까지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깜깜한 밤에 그 길을 갔는데 그 유튜버들이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길을 가는데 뒤로 계속 XXXX가 이제 제 뒤를 쭉 따라오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저 길을 다시 돌아갈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면 남태령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 유튜버들을 피해서 아마 그런 이제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당시에 그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수 유튜버들과 맞부딪히고 거기서 많은 사상을 이유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직접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거리에 가면 그 이른바 인종차별적인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 유학생의 몇 퍼센트는 잠재적 간첩이다. 이런 식의 현수막들이 곳곳에 난무합니다. 이런 우리가 계엄을 겪고 그리고 계속 혐오 표현을 봐야 되고 종북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지난 100년의 사상 통제와 사상 혐오의 역사, 지금 혐오 표현의 이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위치지어야 할지 먼저 좀 정리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지난 12.3 개헌 내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혐오 표현, 또 특히 사상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그 근거로서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동안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걸 규제하자고 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셨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국제 기준과 외국 입법민들을 살펴보고 조금 쉬신 다음에 어떤 입법부터 그러면 우리는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홍정욱 교수님의 치안유지법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100년 전에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그때 있었던 사상 통제의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구나. 그때 있었던 강압적인 형사사법제도의 문제들이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저희가 경험하면서 해방 이후에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법체계들이 유지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의 그 홍정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두 가지 이념적 기둥이 있다. 그 기둥에 반공주의와 식민주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치안유지법, 조직으로는 대화숙, 이른바 보국연맹이 바뀐 대화숙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것이 정부 수립 이후에는 물론 미군정의 강압적인 좌익세력 철결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만
정부 수립 이후에는 당시에 그 이전에 치안유지법을 운용했던 그 형사사법제도 아래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등장해서 똑같은 구조로 이미 했던 대로 다시 되풀이하죠. 그것이 국가보안법이고 대화수군 이은 보도연맹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현 교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국가보안법과 보도연맹이 어떻게 제노사이드로 이어졌는지를 규명해 주셨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의 여순 10월 항쟁 당시부터 1946년 10월 항쟁부터 계엄령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계엄령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계엄령이 법적 체계를 갖추기 이전에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인양 계엄령이 시행되고 법적 근거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인양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처단하는 양식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후차적으로 법적 체계를 갖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적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이지요. 그리고 각종 특별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운영,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운용에서 매우 예외적인 아주 급박한 특별한 위기 비상 상태가 있을 때 매우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덧 1946년, 48년, 1950년을 거치면서 어느덧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박정희의 계엄 그리고 긴급조치까지 쭉 이어지죠. 우리가 계엄이라는 것을 현실 가능한 것에서 지웠을 때는 제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제가 1987년에 대학 1학년이었는데요. 당시 4.13 호원 조치가 나고 학교에서 시위를 하러 나갔는데 수근수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계엄한데. 계엄이 떨어질지는 몰라. 87년 4.13 호원 조치 직후에 그 저희 현실적인 위협이었는데요. 근데 6월 항쟁을 이겼죠. 그리고 10년이 더 걸렸지만 정권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어떤 정치의 현실 속에서는 다시는 저희가 접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계엄이 윤석열에 의해서 작년 12월 3일에 다시 등장했죠. 강성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외 상태의 일상화가 제노사이드를 겪고 그 예외 상태의 일상화가 민주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가 쭉 묻어있다가 다시 한번 튀어나온 것이 12.3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전향공작, 삼천교육대, 녹화사업 등의 여러 가지 국가폭력들이 계속 이어졌죠. 하지만 민주화를 겪으면서 다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없애지 못한 국가보안법을 활용해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종북 빨갱이 혐오들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혐오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혐오, 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이주민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했죠. 이것이 일상의 전쟁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일상의 전쟁이 일상의 혐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김동춘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3번의 강의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12.3 계엄의 근본 원인은 사상 혐오와 혐오 공격을 정당화해온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일상의 혐오들이 계속됐던 것이 그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사상 혐오의 역사 이 100년을 우리는 끝내자는 생각으로 이 강의장에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혐오 정치 세력의 기반을 이제는 허물 때가 됐다. 이제는 다 허물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은 법령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을 하나 폐지하거나 헌법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죠.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국가보안법 하면 지난번 김동춘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옛날 법, 과거에 악용되던 법, 지금은 별로 크게 쓰이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2019년에 한 해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10억 건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적었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박물관에 보내자 당신이 이렇게 주창하셨을 때 2004년에도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81건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작년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88건이었습니다. 사실 기소 건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기소 건수는 줄었지만 어쩌면 그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활용은 훨씬 더 혐오 표현을 타고 훨씬 더 정치적 활용은 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국가 세력 척결이 나왔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때 한 번 나왔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말하자면 정당화되었는가? 가령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른바 4명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대서특필이 됐고 민주노총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국힘 정치인들이 뭐 종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4명 중에 2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다른 두 분 중에 한 분도 간첩이 없습니다. 간첩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그냥 부릅니다. 민주노총은 간첩단이다. 이렇게 계속 부르죠.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북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쓰라고 지령을 내렸다 하는 것이 신문의 대문짝마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 구호를 쓴 적이 없었고요. 윤석열 퇴진 자체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촛불 행동에서 이 구호는 누가 시켜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드림인 게 아니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북이 시켜서 썼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별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입력이 됐으니까요. 북에서 지령을 했지. 이렇게 입력이 됐으니까요.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활용이죠. 그리고 이른바 종북 세력에 대한 혐오가 바로 계엄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이른바 종북 좌파로 몰려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민사회 단체 또는 진보진영 활동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성리의 주민들, 또 강정마을의 주민들, 이런 분들도 군사기지로 내 땅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사드가 우리 동네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종북 좌파라고 몰면 그냥 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북 좌파로 몰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토로를 강정마을의 회장님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생명을 빼앗겨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에 이명박 시절에 옥새 파업을 이른바 했는데 정리해고에 맞서서 정리해고 투쟁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잘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가족들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취업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블랙리스트가 돌아서.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결국 구하다 못해서 한 분은 빨갱이라는 얘기 때문에 나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럴 정도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은 것은 기소된 몇 명뿐만이 아니라 생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혐오 표현에 처한 노동자들, 주민들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효과, 혐오 표현을 통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다가 결국 계엄까지 이어진 것이죠. 작년 저희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둘째 주, 셋째 주 목요일 12시마다 덕수궁 그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원래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그 12.3 계엄 때 국회 앞에 달려나갔던 한 청년이 본인이 경험한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집회 시위 다 금지되고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딱 나갔는데 이런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건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척결 대상이 되는 건가? 한순간에 국가보안법이 내 발 앞으로 온 거죠. 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소수만을 어쩌면 대상으로 해서 그 소수에게만 불편한 이른바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북들만 불편해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상에서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들을 체포하고 감금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단순히 잡혀갈 수 있다? 이게 그냥 공포만은 아니었죠. 노상원 수첩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잡아가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계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당 대표가 내가 이거 잡혀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죠.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멸콩 캠페인을 했습니다. 멸콩 캠페인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멸치와 콩을 샀죠. 네. 장바구니에 담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여순사건 빨갱이 탄생을 시작됐던 빨갱이는 죽여도 돼. 네, 현대판이죠. 이것이 8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12.3 계엄으로 폭발했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혐오 표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예, 네, 꺼졌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국가보안법이 12.3 계엄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혐오 표현이라는 건 그럼 뭘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혐오 표현은 저희 나눠드린 그 PPT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봐주십시오. 네,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를 얘기하면 이것이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표현의 자유냐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법적 규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즉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유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입법에서도 일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개인 집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김동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별은 억압하고 배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억압하고 배제시킬 수 있는 집단이 하는 것입니다. 네.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하죠. 그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은 사회적으로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권력의 정점에 올랐었지만 그렇다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혐오 표현을 정의하는 데서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해서 한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항의와 혐오 표현이 구별이 됩니다. 가령 동남아 이주 노동자에게 너희 나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낮은 지위에 있잖아요. 네,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즉각적으로 내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버스에 타는데 버스 기사가 냄새나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버스에 탈 엄두를 내기가 어렵죠. 네, 이것이 혐오 표현입니다. 그런데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묻는 미국의 책임을 물으면서 양키 고홈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혐오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전두환 정권을 집권을 하게 할 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양키 고홈 이야기를 해도 사실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죠. 네, 다수 집단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의 정의에는 이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된 다수 집단이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된 소수 집단 그 구성원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도 쓸 수 있겠죠. 네. 네. 정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주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종북 빨갱이는 혐오 표현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된 데는 제가 종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던 소송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한 사람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사실 극우 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빨갱이, 종북, 사회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계속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네,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네, 네. 일부 단체들은 승소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요. 저도 2심까지는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그게 2018년 10월이고요.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북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수 의견은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 정당 대표였잖아, 그러니 너도 대항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반론할 수 있잖아, 그러니 그리고 종북이라는 얘기는 워낙 넓게 사용이 돼서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이 판결 이후에 이전의 판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 공산주의자 이런 판결에서 패소했고, 뭐 윤미향 의원 등등등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이 이른바 종북 빨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그 다수 집단, 반공주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반공주의에 물든 다수 집단이 반공주의에 반대하는 소수 집단을 어떻게 배제해 왔는가, 이런 역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다? 이거는 굉장히 손쉬운 정치적 공격 수단이었죠. 당신 사상이 불온해. 이러면 더 이상 뭔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공간에서는 특히나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죠. 이 판결은 한국의 사상 혐오의 역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눈감은 판결이 이후에 계속해서 가해를 방치하고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거, 사상에 대해서 특히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에 관해서는 극우 정치 세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이 이 반공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기 이 주류의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사상 정화의 대상으로 삼고,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는 너는 우리 공간에 이 생각을 가지고는 이 공론장에 머물 수 없어져. 사상 혐오고 배제와 축출, 그리고 적대, 그리고 그것이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 혐오 표현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어떤 측면의 어떤 사유의 혐오 표현만 논의가 됐냐면, 주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서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른바 종북 빨갱이 사상 혐오, 사상 정화의 그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얘기를 했다가 종북 빨갱이도 사상 혐오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오히려 배척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공주의 사상 혐오의 자기 검열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혐오의 근간에 사상 혐오가 있죠. 이 혐오들이 그냥 따로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뭉쳐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사상 혐오가 있습니다. 이른바 종북 페미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애는 왜 하면 안 되냐?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사회를 혼란시킨다. 사회를 혼란시키면 북이 좋아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인 거죠. 중국을 왜 혐오하느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주요한 혐오들이 이 반공, 반북, 종북 빨갱이 혐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 종북 빨갱이 이른바 사상 혐오가 왜 더 문제냐?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그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를 보셨죠? 성별, 성적 지향, 출신 지역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아주 많은 사유들을 나열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 중에 그 금지되어 있는 차별 사유들 중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마련돼 있지요. 거기서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아주 극악하게 하면 형사처벌로 써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것으로 선언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고 남녀고용 평등법이 있고 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뭔가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차별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령 병력, 정신병력을 이유로 한 여러 가지 혐오 법제들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 바뀌지 않는 혐오의 사유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차별의 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도 건드리지 못하고 법률에 80년 동안 계속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폭력이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네. 왜 국가보안법은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폭력이라고 저는 판단하는가? 하나의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회학자인 강정구 교수님의 사례입니다. 강정구 교수님은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실패했던 그 다음 해에 기소되었습니다. 학자로서 쓴 논문, 한국전쟁에 관한 논문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라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소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 강정규 교수님이 2001년에 북한 방문을 갔다가 만경대, 많은 관광 코스였죠. 이 중에서도 다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방명록에 쓴 글이 이른바 필화 사건이 돼서 꽤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05년에 다시 논문을 보니까 그치, 너는 그럴 법해. 편견이 작동하죠. 국가보안법은 철저한 차별과 편견의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처벌의 요건이 딱 이거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을 알아야 됩니다. 정을 알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지.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정부 비판적인 시위에 많이 나갔거나 노동조합원이거나 또는 진보정당원이거나 또는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거나 그러면 완전히 180도 동변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죠? 국가보안법의 이 정을 알면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럼 그렇지. 이것을 나눕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죠. 아마 강정구 교수님도 2001년 만경대 필화 사건 이후에 그럼 그렇지로 분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적표현물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에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이유가 저기 써 있는 것 같은 논문이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고 강정구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인 경향성과 편파성이 있다. 라는 것이 정을 알면서를 인정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국전쟁,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논문
학술 연구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학술 연구들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극우적인 학술 연구가 단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지요. 네. 오직 강정구 교수님과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만 객관적이지 않다, 편파적이다 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극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극좌는 처벌합니다. 네, 그것도 북한과 연계된 경우에 특히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객관성에서 벗어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생각, 그럼 그렇지, 이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차별적인 국가 폭력이지요.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네. 네. 좀 더 가령 제가 좀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보면요, 항상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 이유,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인정하는 근거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북한이 뭐뭐뭐뭐뭐뭐뭐를 주장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이 주장한다. 그래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너도 썼으니 너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법을 비판하면 법 위반이다. 이건 박정희 긴급조치태랑 똑같습니다. 당시에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를 비방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10년 이상, 10년 징역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억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반공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혐오는 계속해서 공격 수단으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종북 빨갱이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명시된 사상과 정치적 이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배제와 적대의 말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혐오 표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혐오 표현이 계속 매우 큰 줄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성별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들이, 다른 줄기들이 달라붙기가 쉽죠.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혐오 표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이런 그 논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옆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세 가지로 주로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존엄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존엄론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자치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민들이 통치하는 거 아니냐.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이게 민주주의인데, 통치를 국민들이 하려면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자치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사상의 자유시장론. 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해라. 거기서 좋은 이야기, 좋은 사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옳지 않은 사상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오게 하는 게 좋다.
막지 말고. 이게 표현의 자유의 세 가지의 인정 이유죠. 그런데 혐오 표현은 어떤가? 먼저 인간의 존엄론에 대해서 보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 존엄이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인간 존엄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 권력이 나를 억압하지 않아. 교회나 종교 집단이 나를 억압하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 내가 존엄한가? 원래 인간의 존엄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 오면서는 이미 국가와 종교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된 개인은 이제는 그 인간은 어떻게 존엄한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죠. 즉 인간은 서로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나가. 너 잠자코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이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에서 공존할 수 있게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당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딱 이거죠.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사라져. 집에 가서 해. 이거죠. 네. 이건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라는 것은 나와 공존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적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 공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는 예전에는 표를 찍을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죠. 87년에 저희가 획득한 대통령 직선제, 이거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오염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죠. 네, 국힘이 이른바 그 협중 3법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사실과 다른 중국 국적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엄청 받아간다는 등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지만 그거 우리가 굳이 찾아서 알아보려고 해야 아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대. 그런가?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되풀이 들으면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하죠. 예, 그리고 혐오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치의 핵심 요소는 사람들이 편견 없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혐오 표현은 수기를 해칩니다. 왜냐하면 혐오 감정이 사실보다 더 앞서게 하거든요. 그 감정이 앞서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은 방치하면 수기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치를 위해서도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인데요. 제가 앞서 대법원 판결 사건에 관련돼 썼던 글들을 모아서 혐오 표현을 거절할 자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사상의 자유 시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건 혐오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혐오 표현을 거절할 자유가 정말 필요하다. 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당하면 받는 사람은 위축되거든요. 제가 남태령 길에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전철역으로 가지 못하고 고개를 넘어야 했던 이유, 제 마음속에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공간을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혐오 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나온 것 자체가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권력이 억압하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소리가
검열되지 않도록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극우 다수 집단이 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도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혐오적 표현으로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혐오적 표현은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래서 차별 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 존엄 보장 측면에서 기묘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논지가 거의 담겨 있지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과 같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심도 깊은 논의에서는 정리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라고 보지 않고 혐오 표현은 규제해야 된다는 국제 기준도 사실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기준은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권 규약입니다. 즉 저희가 국제 인권 규약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앞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자유권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유권 규약에 차별적이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고치는 법률로 금지된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즉 당사국, 가입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런 금지 법률을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것이 자유권 규약의 이야기이고요. 인종차별 철폐협약도 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자세히 인종차별을 하는 표현들은 범죄다. 이 조약 가입국은 이걸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 C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 고무해서는 안 된다. 즉 위로부터의 인종혐오 표현을 특별히 금지해야 된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 협약을 운용을 하는데요. 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그 일반 의견에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써놓고 있고, 특히 직급이 높은 공인에 의한 발언을 경계해야 된다. 위로부터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올해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입법을 해라.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과 증오 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하는 입법을 해라.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표현을 규탄해라. 이런 위로부터의 혐오 표현 규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 둘 것은 앞서 제가 이제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많은 이제 이런 주장들은 상당 부분 미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논의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2018년에 저에 대해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말하자면 미국의 표현의 자유의 논지를 사실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권력에 대한 비판 표현들을 허용한 것은 분명한데, 미국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국제 인권 규약들,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 두 협약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라는 조약을 유보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서 가입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이 두 협약 조약에 근거해서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만들어야 할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내는 겁니다. 당사국인데 유보를 안 하고 했는데 당사국인데 왜 아직 입법을 안 만드냐 하고 기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명시적으로 이 두 조항, 아까 보여드린 두 조항을 가입 당시에 유보했습니다. 우리는 안 지킬 거야. 우리는 안 지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혐오 표현에 대한 미국의 논자들 중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다. 다 인정해야 된다. KKK도 다 인정하고 반유대주의도 인정하고 낙태 임신 중절 그 병원 앞에서 그 혐오 표현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미 두 인권규약, 자유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혐오표현 규제 의무를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논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 대해서 보여준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서 규제 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그 차이들이 정확히 이야기되지 않으면서 혐오표현 규제 입법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나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헌법에 혐오표현 안 된다라고 써 놓은 나라도 있고 개별 법에 혐오표현 처벌 규정을 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다른 행정 규제를 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 헌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선동,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전환자 정체성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혐오 표현하면 안 된다. 언론 자유 위반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스웨덴은 써놓습니다. 포르투갈 헌법, 또 스웨덴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들도 비슷한 규정들을 둡니다. 독일에서는 아예 인종차별을, 인종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아예 헌법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치 지배하에서 범해졌던 인종 그 제노사이드, 학살, 대규모 학살, 제노사이드에서 부인하거나 고무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는 일본이 그 이른바 북일교섭 과정에서 이른바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특히 제1조선인에 대한 혐오 시위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폭력으로도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벌칙은 없지만 일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했고, 약간 특이할 것은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에서 별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시에서 규제 그러니까 게시물을 철거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을 두었습니다. 2022년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 오사카시 혐오표현 대처 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라고, 헌법적으로 정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자,
이런 표현 가운데 앞서 그 자료에 보시면 제가 약간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나눠드린 원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스웨덴 헌법과 포르투갈 헌법, 스페인 헌법의 일부 조항들을 제가 일부러 따로 써놓았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정치 입후보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극우 그리고 종교 세력이 묻는 질문은 거의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냐, 동성애 지지하냐, 그리고 북한 김 XXX 지지하냐. 네, 이 두 가지입니다. XX라고 말해봐, 왜 못해? 못하니까 종북이지. 뭐 이런 거죠.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에 둡니다. 즉 스페인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치, 종교, 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네,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록물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정치적 견해만을 내용으로 기록할 수 없다. 해서 말하자면 사상 통제죠. 우리 뭡니까? 대화숙, 네, 대화숙, 보도연맹원 명부, 네, 유족 명부, 사찰 명부, 전력자 명부, 국가보안법 범죄자 명부. 최근까지도 있다가 없어졌죠. 네. 지금도 또는 뭐 신원조사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이미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헌법은 이렇게 씁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기관도 개인의 신념 또는 종교적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질문하지 말라. 네,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질문하지 말라. 것이죠. 스페인 헌법 역시 누구든지 그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의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라고 씁니다. 이것이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우리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질문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 질문 자체가 사람의 머릿속을 열어보겠다는 것이고 그 질문 자체가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개인의 고유한 내심을 끄집어내려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입법부터 시작할 것인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얼마나 이 혐오 표현을 없애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혐오 표현의 양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혐오의 뭐 양상도 워낙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혐오의 내용에 따른 혐오의 주체에 따른 또 혐오의 혐오 표현의 양식에 따른 별도의 법적 규제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혐오 표현에 이 종북 빨갱이 혐오에 붙은 이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된 뭐 지역 혐오, 이주민 혐오 등등등등 중국 혐오 등등이 다 붙은 여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큰 가지를 그러니까 큰 이 기둥을 자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기둥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각각의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 상당한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하지만 법적 규제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혐오 표현을 막는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혐오 표현은 계속
생겨나고 또 계속 바꿔나갈 것이다. 즉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포털에서 가령 뭐 짱깨 가령 뭐 이런 거를 지우면 그 말을 약간 달리해가지고 또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또 새로운 혐오를 찾아내기 때문이죠. 혐오 표현을 멈추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실 시민들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된 소수 집단에 대해서 나와 같은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제 대항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또 강조하고 미국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혐오 표현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대항 표현을 굉장히 또 강조합니다.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른바 중국 혐오 3법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대항 표현의 하나일 테고, 또는 대림동에서 그 혐오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림동에 그 중국 국적의 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학교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 혐오 표현, 혐오 시위를 보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또 가서 우리는 함께 살기를 원한다. 혐오를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것, 또는 뭐 혐오 현수막, 인종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 거기에 댓글 현수막을 달거나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대항 표현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혐오 표현을 거절할 자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네, 나의 존재가 이미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그 혐오 표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이미 축적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간들은 일반적인 소수 집단에게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항 표현으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항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표적이 찍혀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뭐 직장 내 괴롭힘 얘기했다가 잘리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공적 대처는 대항 표현을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은 안 됩니다라는 사회적 상식을 분명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입법부터 할 것인가? 혐오 표현을 우선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세혁명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제일 큰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게 차별금지법 제정이잖아요. 아마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문구 하나하나를 읽어보아서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혐오를 금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차별을 금지해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고 있죠.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했을 때는 정부 입법으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늦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넣는 것만 해도 계속 발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금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물꼬를 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관련돼서 그 이행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를 한 것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당사국으로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시급한 것이 정당 현수막부터 규제해야 된다. 네.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일상의 고통과 혐오로 인한 불평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종혐오 시위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는 형법상 인종혐오 표현 처벌구정 신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머지않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혐오표현 규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규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부정 혐오표현입니다.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다. 광주 5.18은 북한이 사주한 것이다.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의 추석 프로그램이 건국전쟁이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현수막에 건국전쟁 이 보세요 라고 정당 현수막이 붙습니다. 역사를 과거의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역사부정 혐오 표현이죠. 이것에 대한 규제가 또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상 혐오 표현 규제도 별도의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혐오표현 규제 현행 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들어가 있는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필요가 큽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규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 5개 광고물, 정당 현수막도 5개 광고물로 취급되거든요. 거기에 금지 광고물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적 내용,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입니다. 네, 뭐 여기 시장이라고 쓴 거는 이제 지방도시, 시, 뭐 전주시 가령 뭐 이런 데고요. 네, 구청장이 제거하고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고 또는 제거하지 않으면 뭐 하루당 이행강제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5개 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도 다 이것 때문에 정당의 일상활동, 일상정책 이런 걸 얘기하는 현수막도 다 5개 광고물이라고 다 이제 하도 규제가 많아가지고 예외조항을 만든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뭐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조 지금 금지 광고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현행 법령으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적용됩니다. 네, 지금도 적용 배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당 현수막이 이 적용 배제 규정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 5조의 그 인종차별 현수막 금지 조항도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그렇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당 현수막 허용 이게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 여기는 그냥 혐오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기존처럼 떼겠다. 이제 이런 조례를 다시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5개 광고물법에 예외 규정으로 둔 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전국적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한 구청장이 그걸 떼면 전국적 규제에서 어긋나지 않냐.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조례를 무효 판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송파구에서도 혐오 정당 현수막을 떼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 보신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자체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례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 혐오 현수막 떼는 근거를 또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지금 이제 무위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필요한 거는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고요. 그러면 구청장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해야죠. 네, 그리고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혐오 표현, 특히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법률안들이 지난 그 2024년 총선 이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표현의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범위가 넓어지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들이 또는 위헌 논란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건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일단 규제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국제규약상 우리나라의 입법 의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해야 된다. 일단 입법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혐오 표현 규제 법률안에서 가령 거짓 허위 내용 현수막,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또는 원내 정당이 아니면 그리고 지지율 몇 % 이상이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못 걸게 한다든가 이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당의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못 걸게 한다? 당연히 위헌이죠. 네, 그건 입법 전에도 위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규제하자는 입법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많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때 미네르바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냐면 공익을 해야 하는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경제가 곧 망할 거다, 위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던 막 위태위태하던 상황이니까 이 사람을 이제 허위 통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속을 했다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거를 처벌할 수 있지만 특정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공공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인 문제,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얘기하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도 좀 모호하고 근거도 모호하고 너무 모호하다. 이른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약간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보면 허위 사실도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규제하는 법률안은 통과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져도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네, 오히려 이게 허위라고 잘 됐어.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싸워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도 쉽지 않고 실행도 쉽지 않아서 여러 지금 내용들을 보았습니다만 이 중에 그 손솔 의원이 낸 그 진보당 손솔 의원이 낸 법률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성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종차별철폐협약상 입법 의무가 있는, 처벌 의무가 있는, 규제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선관위가 재검명령 행정대집행
할 수 있고 계속 반복되면 일정 기간은 아예 그 정당은 현수막을 못 걸게 하자. 가령 이런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의 조금 더 좁으면서도 명확한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현행 그 방송 심의에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는 방송 SNS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그 인터넷상에서는 불법 정보에 인종차별 혐오 표현이 명식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명예훼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상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판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리가 중국 유학생 간첩이야. 중국 유학생이 저거 나보고 간첩이라는 거네? 나의 명예를 훼손했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현재 판례 법리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이 너 한둘이야? 몇십만이잖아, 가령. 제가 수를 잘 모릅니다만. 네, 많잖아. 당신이라고 누가 콕 집어서 얘기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야. 집단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집단이 한 20명, 한 50명 요 정도 돼서 아주 작은 집단이면 몰라도 큰 집단이면 집단 명예훼손은 안 된다는 게 현재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례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규정으로는 인종혐오 표현은 금지되는 내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가운데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부정 혐오 표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입법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특별법인데요. 거기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내거나 뭐 출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또는 인터넷에 쓰거나 또는 뭐 공연을 하거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학문 연구를 위해서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과거사 관련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18 재단에서 가령 뭐 전두환 또는 뭐 몇몇 또는 또 몇몇 그 5.18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는 있었는데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할 때 혐오 시위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소녀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을 둘러야 되는 소녀상에 오히려 갇힌 상태까지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제주 4.3, 여순 이런 피해자들은 지금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법률들에 다 역사부정 혐오 표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혐오 표현에서도 사실 이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문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과 경강부회와 혐오 표현을 넣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좀 더 가해자와 공직자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혐오 표현을 막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네, 물론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이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배경이 되고
혐오가 무엇인지를 차별금지법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개별 혐오 표현 규제 법령뿐만 아니라 더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낼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난감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니까 선거에서 그 다음에 졌잖아. 이러면 이제 그거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얘기하기가 이제 원내 정당으로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다시 결성돼서 국가 폐지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성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쌓인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조 5항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죠. 지난 강의 때 김동춘 교수님 말씀하셨던 자본론을 읽고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살았던 그 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7조 5항입니다. 네, 이적표현물 소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9명 중에 5명. 과반을 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위헌 판결까지는 안 나와도 위헌은 6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헌 판결까지는 안 나와도 한 사람이 부족해서 위헌 의견이 못 나왔지만 절반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국회가 이 법을 없애자 이런 안을 통과시켜야 맞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아직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그리고 7조 5항 중에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쓰고 배포한 거와 또 7조 1항 찬양 고무에 대해서도 3명의 위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위헌 의견은 표현과 사상 내지 양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최우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한다. 7조 1항, 5항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위헌 의견이 나왔고요. 3분의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저희는 어디서 느끼냐면 이 결정이 있은 뒤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분들이 7조로 기소되는 경우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매우 줄었습니다. 실제로. 네. 불안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불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검사에게. 혹시 지금 7조는 기소를 안 했다가 나중에 별건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연장하려는 거 아니냐 물어보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이런 공개 변론을 하고 당시에 많은 사회단체들에서 위헌 판결을 하라고 촉촉하는 의견서를 내주시고 그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는 7조 적어도 7조 1항 5항에 대해서는 기소는 많이 줄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전에 기소됐던 건들도 많이 무죄 판결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은 진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진전들이 혐오 표현을 차별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차별적인 국가 폭력으로 보는 인식하는 이것이 12.3 계엄에 대한 극복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맞물려지면 준비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를 날이 오래지 않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날들이 올해면 되게 좋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내년이면 좋겠습니다. 더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큰 변화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국가보안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줌이어서는 어렵죠. 네, 혐오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혐오 표현이 어떤 기원에 의해서 사상 정화, 사상 혐오
내부의 적, 제노사이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혐오 표현이 큰 덩어리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연대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가는 것이 결실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 강의 4번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분 정도는 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번째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수강생이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혐오 표현을 거절할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어느 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북쪽에서 그 이명박 정부하고는 대화를 할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과의 그 대적적인 투쟁을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영토 조항이라든지 헌법의 영토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남측에서는 건드릴 수 없고 오히려 그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우리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일 테고요. 최근에 뉴스로는 봤습니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그게 정부 입장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하신 걸로 보도를 봤는데요. 내용은 제목은 그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읽어보니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평화적 두 국가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구조는 정확하게 뭐냐면 91년 남북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 의도했던 관계입니다. 당시 통일연구원의 문서를 보면 남북 합의서를 사인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 이 효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통일연구원의 문서와 당시에 사실상 조약의 효과를 갖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남북 간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선례가 없으니 국회 비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조약이고 지킬 거다. 이렇게 문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도 안 가서 확 뒤바뀌죠. 그리고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그 이후에 계속 6.15 공동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계속 국회 비준 안 했으니까 조약 아니다. 조약 아니고 신사협정이다. 조약은 지켜야 되지만 신사협정은 안 지켜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정동영 장관이 이야기했던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간에 뭔가 약속을 한 거는 조약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적 관계라는 91년도 남북합의서 체결 당시에 생각했던 그것은 독일의 동서독 관계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사실 동서독 관계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관계로 바뀌었냐면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률을 없앴습니다. 우리 국민이 상대방으로 가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서독의 경우에는. 그건 뭐냐면 국가보안법이 없었어야 91년 남북합의서가 온전히 독일의 사례를 본뜬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서 계속 적대적 관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평화적 관계로 바꾸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헌법 3조에 영토조항이 있습니다만 영토조항도 논의가 필요하고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영토조항 없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영토조항이 지금 국가보안법의 근거처럼 헌법적 근거처럼 해석되고 있어서 아예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만큼은 우리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시도했던 관계로 간다.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이야기한 입장이 정부 입장으로 된다면 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니까요.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있는데요. 질문 없으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혐오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전 강의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가보안법, 제노사이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은 어떤 사회 심리적 조건이랄지 아니면 구조적 조건 이런 부분에서 그 혐오나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전쟁이랄지 이런 격렬한 국면에서 그것이 학살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얘기되어 왔단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노사이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행입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제노사이드를 이행입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항 속에서는 혐오에 대한 규제 문제 이것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성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노사이드 이행입법을 통해서 국제적 명분이 있으니까 혐오 문제랄지 차별금지에 대한 문제를 포괄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노사이드 이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국가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형사적 처벌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51년도에 비준했으니까 이행입법이 되면 당연히 51년도 이후에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많이 깊이는 생각 못했던 것인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더 그 방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제노사이드 협약에 대해서 이행입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당연히 제노사이드 협약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지만 조금 더 우선돼야 되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또 공식적인 사과와 그 제노사이드의 형식적인 그 수단 명분이 되었던 판결에 대한 무효선언 일괄적인 무효선언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 또는 뭐 이미 사망한 경우에 사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확인이겠죠. 그것도 구제를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강해주신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